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추석 연휴를 활용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전국 해법을 마련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여야도 민심을 붙잡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추석 밥상 민심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요? 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즐거운 나흘 동안의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 깜짝 전화 연결을 하셔갖고 추석 인사를 하시면서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한다는 추석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현 전국을 좀 보면은 뭐 대통령 마음도 이렇게 좀 편하지만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먼저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현 부위원장 보실 때 문 대통령 이번 그 연휴에 어떤 고민을 가장 좀 크게 할 거라고 좀 보세요? 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뭐 조국 장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할 것 같은데요. 아마 예. 저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고민은 북미 간의 대화, 한일 문제, 오히려 외교 문제에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은 어쨌든 계속 지금 뭐 보수적 그 아베 내각을 만든 걸 보면 아마 한국과의 관계를 뭐 개선하겠다 이런 의지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좀 북미 간에는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볼턴을 어쨌든 뭐 해임인지 뭐 사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 보면 북미 간의 대화는 뭐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제가 보기에 아마 이 정치 경제 국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회에 맡길 것 같고요. 아마 예. 외교 문제 특히 이제 북미 간 대화를 어떻게 좀 중재하고 이게 꺼졌던 불씨를 다시 살릴 건가 이런 부분에 더 고민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 전 대변인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그 집권 3년 차잖아요. 그리고 임기가 전 2년 반 가까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 예. 그 전에도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청와대에 많은 권력이 있습니다만 국회의 도움이 없으면 쉽게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전국이 너무나 경색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향후 이제 있을 정기국회를 포함해서 예산 문제 뭐 이런 것들 하여튼 국회 상황이나 전국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일 많이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이 좀 얼마 전에 이제 내각도 개편했잖아요. 예. 일본 문제 그다음에 연일 그 발사체 쏘고 있는 북한 문제 이달 말부터 다시 재개된다고 하는 북미 대화 뭐 이런 여러 가지 건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러나 역시 그 경색돼 있는 전국을 풀어야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니까 아마 그 문제에서 제일 많이 고심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좀 거시적인 이야기로 문을 열어봤는데 사실 예. 오늘 추석 연휴 첫날이지 않나요? 네네. 두 분은 어디 안 가시나요? 계속 이렇게 방송하시나요? 저는 이제 고향이 제주도예요. 예전에는 명절 때 보면 이제 동창회 하거든요. 초중고등 예. 동창회를 하는데 사실 어머니가 올라오신 지 10년 넘었습니다. 아, 안 예. 내려가셨군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또 형이 이제 수원 살아요. 그래서 이제 고향 가는 게 이제 소원입니다. 근데 뭐 이제 못 가게 돼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 그럼 이번엔 아예 못 가시는. 그러니까 역귀성 하신 지 한 10년 넘었어요. 고향에 안 간 지. 그러니까 이제 명절 때 굉장히 어찌 보면 과거 같이 이제 친구들 만나고 이런 친척들 만나고 그런 게 안 돼서 굉장히 이제 뭐 저는 이제 좀 외롭다 이러는데 우리 뭐 집사람은 그게 아주 이제 뭐 당신만 그러냐 이런 얘기 해서 이제 좀 그렇습니다. 저도 뭐 멀지 않아서 강원도 원주인데요. 지금 강원도시군요. 한창 많이 막힐 때보다는 이따가 저녁에 좀 가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갔다가 어머님 뵙고 내일 아침에 이제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산소에 좀 잠깐 갔다가 또 일찍 올라올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아마 그렇군요. 가서 친지분들이나 네. 친구들은 많이 못 만나고 올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밤에 가서 가족들 만나시고 또 엽기성에서 만나시고 이제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네. 정치 이야기가 사실 빠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점이 좀 가장 많이 화제에 오를까요? 저는 이제 우리 형이 사실은 군인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정치 얘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하면은 어쨌든 좀 많이 부딪히게 돼요. 많이 부딪히게 돼서 아무래도 뭐 좀 저는 이제 민주당 쪽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치 얘기는 길게 안 하는 하면은 서로 이제 서로 삼가시는 그렇죠. 삼가하는 분위기고 또 우리 어머니도 또 뭐 생각이 좀 다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가족끼리는 제가 보기에 좀 정치 얘기는 가급적 안 하는 분위기예요. 네. 보통 분위기에서는 뭐 어떤 얘기를 좀 할 거라고 예상이 되세요? 그 전에는 보면은 이게 집안 뭐 문제로 이렇게 다툼이 가끔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정치 문제로 의견을 달리해서 집에서 다툼이 있다고 꽤 있다고 많이 한다고 예,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뭐 내년 총선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조국 장관 임명 강행을 통해서 전국 굉장히 그 심하게 대치 중이라 얘기가 자연스럽게 안 나올 수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요. 특히나 이제 중소도시 같은 데 가보면 제가 듣기에 이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들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뭐 조국 장관 문제, 경제 문제, 지금 뭐 동북아 정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과연 그러면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그 야당에 대한 기대를 더 해야 되나 접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 조국 대전을 치러 왔습니다. 여야가 어쨌든 추석 민심을 잘 잡아야 할 텐데 향배가 어디로 좀 이렇게 쏠릴 거라고 보세요? 뭐 이전까지는 이제 그 야당 입장에서는 네. 이 조국 이슈를 밥상머리까지 추석 밥상머리까지 끌어올려고 그렇죠. 최대한 했는데 끌고 가고 보니까 싶었죠. 최근에도 이제 뭐 야당 의원들 자녀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이어서 뭐 썩 유리할 것 같지 않다는 뭐 분석도 있고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장제원 아들 문제나 나경원 아들 문제 나오기 전에도 팽팽했거든요. 예. 물론 이제 부정 기류가 더 많았던 건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뭐 우리 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대폭 추락하진 않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사건이 나오기 전에도 팽팽했던 것 같아서 그랬는데 지금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나 장제원 아들 문제 뭐 저희들이 뭐 의도한 건 아니겠죠. 어쨌든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예. 자식 문제로 그동안 많이 공격을 받다가 보니까 뭐 그래 자식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게 옳으냐 이런 여론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본인들 문제가 아니라 자식 문제까지 그렇게 너무 그 정치인의 자식이라 그래서 너무 공격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여론이 좀 동정 여론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이슈가 뭐 지금 아마 야당에서는 이걸 계속 끌고 가고 싶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추석을 고비로 해서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아마 추석 지나면은 바로 정기국회 시즌으로 넘어가거든요. 예, 예. 뭐 이렇게 뭐 대정부 질문도 하고 특히 이제 국정조사 국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자연스럽게 이슈는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추석 연휴 지나면은 이제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일부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조사가 나왔는데 크게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지도도 약간 상승하고 네. 부정평가도 약간 상승. 그다음에 그 양당 거대 양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조국 장관 임명 강행이 사실은 주초였잖아요. 예. 주초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론을 반영하려면 추석이 지난 다음 주 상황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자유한국당이 의도를 했건 안 했건 어쨌든 조국 장관 문제를 갖고 있는 추석까지 오기는 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에 두 가지 중요한 변수들이 있었어요. 네. 하나는 그 선거제도가 개편이든 패스트트랙이 통과가 됐고 두 번째는 그 청문회라는 변수를, 그러니까 청문회가 안 거치고 임명 강행됐던 상황과 청문회를 거치고 임명이 강행된 상황은 또 조금 다르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거를 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우리 현 부대변 부위원장께서는 아마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나면 조국 문제가 좀 잦아들지 사그라들 않겠나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글쎄 이게 지금 검찰은 추석 연휴에도 계속 수사를 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아침에도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것들이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예. 여러 가지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 결과들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조국 그 영향, 조국 태풍은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좀 전에 뭐 그 특권층들의 자녀들 특혜 문제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번 명절에도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은 집에 가면 뭐 결혼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취직 문제 어떻게 되냐 이러면 굉장히 힘들 텐데 예. 그 사람들의 이 허탈감 같은 거 인정을 하고 뭐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그 조국 장관이 국무위원 후보로서 청문 통과하면서 청문 과정을 통한 과정에서 나왔던 의혹과 지금 선거를 통해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야당의 두 정치인들의 예. 문제가 근스가 꼭 같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서 그 오늘도 시장 많이 가신 분들 있을 텐데 네. 여러 물건 중에 이제 이쪽 야당의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나 장제원 의원 거는 조국 장관의 물건에 이제 끼어 팔기 내지는 덤으로 주는 것들 그런 걸로 가지 않을까 정도 예상을 합니다. 큰 뭐 요동이 없는 한쪽 원사이드 게임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조국 사태만 보면은 그 자체는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도는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민심은 거의 비등비등하다는 얘기죠. 네네. 이건 어떻게 저희가 좀 읽어야 될까요? 저는 이제 과거랑 좀 이 정치 지형이라든지 언론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봐요. 만약에 예전에 이렇게 언론에서 집중 공격을 받고 야당에서 집중 공격을 받고 더구나 뭐 압수수색까지 받고 그랬으면 제가 보기에 아마 반대 여론이 60% 이상 70%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예. 봅니다. 근데 이번에 아마 저는 그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국회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사실은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에 질문하는 걸 보고 많은 아마 이 시민들이 아니 언론이 내가 하는 것보다 덜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를 할 때 질문하는 내용을 봐도 또 언론에 나오는 이상이 없고 이렇게 보면서 과거와 같이 그러니까
언론에서 어떤 보도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인이 의혹 제기를 100% 신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분들에서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이번에 사실은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문제도 보면 이거 언론이 취재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냥 시민들이 네티즌들이 이렇게 찾다가 이렇게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와 좀 이제 언론 지형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지형이 많이 달라졌다. 제가 보기엔 이게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 많이 달라진 그런 기도라고 보거든요. 아마 앞으로도 정치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언론계에 계신 분들도 이런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시죠. 정치권,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정당, 재정당이나 이게 지지라는 건 사실은 미래에 대한,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는 건데 네. 현재 지금 그 두 가지 변수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지난 한 달 동안 이루어진 그 조국 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가다 보니까 이제 진영 간의 극한 대립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정치 논리, 정치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 면이 많으니까 사실관계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 양쪽 그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보다는 진영 대 진영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한쪽으로 기울어졌거나 아니면 그 중에서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에도 좀 나오곤 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그 반사이익을 빠졌던 맞죠. 반사이익을 전혀 못 보고 네. 있는 게 이제 그러니까요. 그 보수 야당이나 지금 이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글로 가고 있지 않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실망을 했어도 여기에 기대하지는 그렇죠. 않는다. 여기서 잘못됐던 부분, 여기서 빠졌던 부분이 일로 좀 가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 지금 크게 영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좀 해보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오늘까지 요 며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이 보여주는 모습이 여전히 국민들 마음을 돌릴 만한 큰 영향이나 물줄기를 돌릴 수 있는 영향을 아직은 못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정부 여당의 실망한 민심을 가져오려면 한국당이 대안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사실 생각해 보면은 얘기하는 뭐 국정조사나 해임 건의안도 그렇고 장애 시위도 그렇고요. 마땅한 실효성 있는 카드가 안 보이는 이 부분이 가장 문제 아닐까 싶어요. 거기 그렇죠. 가장 큰 문제가 거기 있는 거고 지금 그래서 결국 하는 게 뭐 장애 캠페인 비슷한 장애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는 사실은 방법이 없으니 우리 여자 의원님들 삭발을 하는 박인수 상황까지도 의원, 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무소속의 이현주 의원 그다음에 박인수 의원 삭발을 했는데 저는 나머지 100여 분 이상 되는 그 뭐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뭐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홍준표 전 대표가 뭐 결기라는 단어 썼는데 저도 그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까지 이 지경까지 왔는데 그 보수야당의 의원님들이 지금 본인들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많이 대변하고 있고 본인들은 얼마나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보고 싶고요. 지금도 대표와 지도부는 서울 시내 곳곳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 과연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물러가서 민심을 좀 뭐 수렴을 하고 또 전달을 하고는 있겠지만 네. 그게 지금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민심을 전달하고 수렴하는 건지 아니면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역구 다지기 하는 건지 한번 되묻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떤 정치 여론의 패러다임의 변화, 국민들의 어떤 정치 의식 수준의 향상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전의 공식대로는 이제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인 건데 한국당이 지금 어떤 이런 박가연거 얘기했던 대로 그런 방법들이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면 한국당이 지금 어떤 그 고단수가 된 국민들의 어떤 그 네네. 지지층들의 어떤 기호를 충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뭐 어떤 거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엔 만약에요. 이번에 이런 카드를 들고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논문 저자를 전수조사하겠다. 예. 아니면 특권층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입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밝히겠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 갔으면 아마 젊은 분들이 맞다.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조국 조국 장관보다는 그 딸에 대해서 아니 이런 부분을 집중해 들어갔거든요. 제가 보기엔 입시 문제는 공통의 문제이긴 하지만 예. 개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 사모펀드 우회상장 문제 전수조사하겠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 그게 국회 일이잖아요. 법 제도 개선 부분 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마 뭐 이 취업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아마 제가 보기에 뭐 입시 문제도 있었지만 아마 젊은 분들이 분노하는 게 절차적인 공정성이기 때문에 그런 입시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절차적 공정성을 우리가 더 확보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마련하겠다. 결국은 핵심은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한 세력이다라는 어떤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냥 비난만 하고 있지 그거에 대해서 그럼 당신들은 어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다른 사례들이 나오다 보니까 할 말이 없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여론의 향배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보수 야당은 좀 전에 우리 현 위원장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러저런 세부적인 정책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 있어요. 근데 그걸로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좀 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괴멸돼 있는 이 상황을 정리를 해서 모든 기득권을 던져놓고 새로운 국민으로부터 기대감을 갖출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는 한 근원적으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제 정당의 지도부들이 예. 좀 더 나를 내려놓는 자세로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뭉치면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줄 수 있도록 보수 통합이라는 네. 그 중대한 과제에 대해서 그 명제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명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가시적인 답을 줘야 그때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속해서 야권에서는 통합 이야기가 나왔지만 네네, 잘 안 그렇죠.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반조국 연대를 기치로는 뭉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계속 자맹했던 유승민 전 대표가 이번에는 네네. 좀 목소리 내는 것 같아서 바른정당 계열과 지금 한국당은 좀 뭉쳐질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그럴 가능성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른정당의 가장 큰 이슈는요. 아마 추석 지나면 지지율 10% 사퇴한다. 이 부분이 가장 될 것 같아요. 손학규 대표. 그렇죠. 그럼 지금 손학규 대표는 어쨌든 이 연대에 대해서 아니다. 국정농단하는 세력과 이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른정당 내 한 세 부류 정도가 있는데 지금 뭐 안철수계 아니면 유승민계, 손학규계로 본다 그러면 유승민계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유승민계도 사실은 그러면 독자적으로 뭐 나갈 수 있을 정도냐? 저는 그렇게는 않다고 봅니다. 이 국정조사라든지 아니면 특검을 발의할 때 당내 원내에서 협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당론이 정해진다 그러면 그걸 거스를 수 있는지 아니면 총선 이전에 예를 들어서 탈당을 감행해서 들어간다든지 그거는 제가 보기에 쉬운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 계열이 탈당할 거라고는 보시지 제가 않는 보기에는 거군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탄핵 문제도 있지만요. 패스트트랙 선거제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정기국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검경 수사권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국회의원들한테는 본인들이 다음에 되냐 안 되냐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결론이 먼저 나야 그다음에 움직이지 이게 결론 안 난 상태에서 먼저 섣불리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뭐 그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조국 장관의 임명 철회는 공감하지만 한국당하고 같이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어서 이게 어떻게 좀 정리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바른미래당의 분화가 먼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조만간 그러니까 지금은 추석입니다만 총선을 앞두고 또 다른 명절 큰 명절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설 명절이 있는데 네. 그때까지 지금 잡혀 있는 정치 지형이 굉장히 많이 요동을 칠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요. 예. 거기에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중요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가령 정당 지지도가 10% 이상 정도가 되면 소선거 지역구에서 많은 득표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당선자가 나오지도 않아도 비례의원으로 굉장히 많은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각자 색깔을 내면서 각자 도생을 하면서 설 전까지 굉장히 많은 각자 도생을 통해서 지지세를 확보하고 그 사이사이에 있으면서 보수권, 그다음에 진보권 이렇게 그 합종 연행 내지는 정치 지형의 변화가 좀 계속 모색되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해서 바른정당계가 목소리를 내는 것도 그런 이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저는 연말 그다음에 내년 초까지 많은 예. 변화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입니다. 저는 사실 황교안 대표가 손학규 대표를 직접 만나러 간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될까 참 궁금했는데 손학규 대표가 여기에는 좀 선을 그은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쪽과 합쳐지긴 좀 어려울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손학규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민 심판을 받은 세력이라서 문재인 정권을 단죄한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사실은 봄에 우리 그 자유한국당을 장애로 이끌게 되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보여줬던 김관영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바른미래당의 이 당권파들의 움직임에 연유가 무엇인지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를 위시한 바른미래당의 일부는 저는 지금의 이제 당권을 가지고 독자 노선을 유지하면서 바뀐 선거 제도를 통해서 얼마간의 지지세를 확보하려 하는 그런 전략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자유한국당과의 이 손학규 대표를 위시한 당권파들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을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계만 또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보수 지지층이 어떤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어설픈 레시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되자마자 검찰 개혁 행보가 아주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이제 조 장관 수사가 시작된 지 검찰이 처음으로 네네. 청구했던 사모펀드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어젯밤에. 먼저 이 사안을 현 변호사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쭤보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네. 사안은 간단히 보면 일단 지금 영장 기각 사유로는 뭐 주범이 아닌 종범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다.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이례적이죠. 예전 같으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 그 다음에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 없다. 그래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없고 뭐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 뭐 그렇죠. 증거 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기각한다 이렇게 대하는데 약간 사유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저는 오히려 이게 약간 별건 구속에 대한 약간 제한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분이 영장 청구를 한 걸 보면 첫 번째 그 코링크 대표 사모펀드 운영사죠. 그 대표는 세 가지 혐의였는데 하나는 배임 횡령이었고 하나는 허위 공시, 그러니까 약간 14억 투자한다 했는데 70억으로 공시했다는 부분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증거 인멸 교사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가로등 전멸기 업체 코링크의 대표는 횡령이었습니다. 결국은 보면 사실은 본건은 뭐냐면 조국 장관이 이 광급 공사에 관여했다든지 아니면 뭐 우회상장을 뭐 협조를 했다든지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뭔가 관여된 영향력을 줬을까? 그렇죠. 영향력을 했을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구속영장가 청구된 부분들은 개인적인 것들이에요. 개인적인. 그러니까 특히 이제 범죄 혐의는 좀 중요한 거겠지만. 그렇죠. 횡령 예. 배임은 어쨌든 회사 자금을 빼돌렸든지 했다는 것이고 예. 지금 이제 허위 공시 부분이 약간 관여돼 있을 수 있는데 공시 책임은 회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임용계약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70억 투자하게 됐으면 70억으로 공시하고 10억 투자했으면 10억만 공시해야 되는데 공시를 좀 잘못했다. 근데 그거는 또 조국 장관 뭐 부인이 관여된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증거인멸 교사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조국 장관 부인과 관련된 증거가 아니라 본인들의 문제였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본래 수사하려고 했던 목적,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뭔가 관여한 게 아닌가, 아니면 이걸 미리 알았지 않은가, 아니면 광급 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수사를 하고 영장 청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약간 판단한 게 아닌가 보고 있고요. 아마 또 두 번째로 이것도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검찰이 지금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영장 청구한 분이 같거든요. 영장 발부한 지금 전담 판사 똑같은 분이에요. 20군데, 30군데 내진 분이. 근데 인신 구속에 대해서는 약간 제한을 했다. 이거는 증거가 이미 어느 정도 확보돼 있으니까 수사 정도에서 어느 정도 좀 템포 조절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두 가지. 그러니까 별건 구속에 대한 약간 제한, 그다음에 수사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무조건 막 가지 말고 어느 정도 좀 선을 지키면서 해라. 두 가지 시그널 정도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검찰 수사에 제동에 걸린 듯 하지만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검찰은 그런 입장이고 지금 보자면은 조국 장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검찰 개혁 관련해서 뭐 직접 수사권 축소하겠다라든지 여러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게 큰 틀에서는 검찰 개혁이라고는 하지만 뭔가 검찰 자체와 각을 세우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분석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부에서는 보십니까? 그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하지만 일부에서는 전 검찰 장악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데 조국 장관과 검찰과의 지금의 대치 국면은 저는 한쪽이 부러지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간단히 끝날 문제는 아닌 거라 보여지고요. 지금까지는 정치권에서 진영 논리로 정치 언어로 얘기했다면 지금부터는 검찰의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치 않은 상황에서 많은 키를 검찰이 오히려 쥐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좀 전에 그 두 사람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좀 잘 설명을 주셨지만 저는 법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고 하면 했던 그 법원의 이제 기각 판단이 오히려 더 그 검찰의 수사를 더 재촉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사모펀드와 관련한 의혹 한쪽 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 말고 딸에 대한 특혜 여러 가지가 문제, 있죠. 그다음에 뭐 웅동학원 관련한 문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이런 결과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부 보도 보면 뭐 자택의 PC의 하드도 교체됐다 이런 새로운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국 이슈를 황근태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 또 박정환 전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